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에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그답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선택하기 전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잘 알아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먹고 숨기려 한다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할 사람을 의심하고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생각조차 들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럼 제 한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게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걸어다니기도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셔서 세상을 일찍이 떠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는 보통의 아빠들보다 더 가정적이셨고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제쳐놓고 우선으로 해주시던 분이셨죠. 하지만 성별이 다른 자식을 키우는 아빠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홀로 책임을 지시다 보니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제 앞에선 항상 웃으며 자신의 힘든 모습을 숨기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어느 정도 세상을 알기 전까지는 조그마한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낼 수 있었죠. 아빠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되었던 청소년기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저를 끔찍이도 생각해주시는 아빠 덕분에 좋은 기억을 쌓으며 잘할 수 있었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시는 아빠에게 힘이 되려 전 학생 본분에 맞게 학업을 신경쓰며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만족할 만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4년간의 공부 끝에 졸업을 하며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걷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의 조언을 듣고 시작하게 된 강사의 길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저의 적성과 잘 맞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탓인지 학생들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도 잘 시켜주었던 것 같고 수업 분위기를 풀어주고 조여주는 완급 조절도 잘했죠. 강사 능력이야 그때는 노하우가 없던 시절이라 무작정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매달려 있어 객관적인 평가는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맡은 수강생들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며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빨리 학원 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연차가 쌓이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사로서의 능력도 좋아졌던 것 같고요. 학원가와 학부모님들께 인정을 받게 되었던 저는 개학 기간이 만료가 될 때쯤 여러 학원에서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학원도 만족할 만한 직장이었지만 좀 더 나은 수업 환경에서 제 능력을 입증해보고 또 향상도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학원들의 내용을 확인해보며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죠. 그때 저에게 제의가 왔던 수많은 학원 중에 유독 더 강하게 저를 원하시는 학원 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의를 한 다른 학원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죠. 처음 연락을 주신 것도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주셨고 원하는 연봉 역시 맞춰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 학원에 관심이 생겼던 건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저에게 수업 환경을 맞춰주신다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셨죠. 제가 대단한 스타 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 내부 공사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그보다 더한 대접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조건은 제가 아직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 눈치가 보여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또 한 가지는 원장 선생님의 자취였습니다. 사실 제법 규모가 있는 학원가에서 보기 힘든 여성 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면담을 하면서 원장 선생님께서 아주 작은 공부방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나 방향성, 사교육의 존재 이유 등등 개인적으로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학원 강사를 하며 또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본받을 게 많을 것 같았죠. 그런 이유에서 그분의 학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학원 생활은 제 예상대로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또 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아가는 원장 선생님의 모습은 알아갈수록 점점 더 제 롤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계셨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원장 선생님을 높게 평가하셨죠.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애사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또 좋은 분 밑에서 많은 걸 배우며 일을 하고 있으니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 학원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제 능력의 120%를 끌어내며 정말 열성적으로 수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와 원장 선생님 사이에 개인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죠. 처음 그 일이 발단이 되었던 날은 학원 선생님들끼리 회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원래 학원가에는 회식이 잘 없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원장 선생님 중심으로 자주 회식을 하곤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다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술 한잔 받으라며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고충이나 고민을 물어봐 주셨죠.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 원장 선생님께서 휴대폰을 꺼내시고는 한 남자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자가 어떠냐며 물어봐 주셨죠. 이 선생님, 지금 혼자라고 했죠? 혹시 이런 남자는 어때요? 네? 아, 잘생기셨네요. 그런데 누구? 이 선생님이 보기에 잘생겼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주선해주면 만나볼 생각이 있어요?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요. 주선해주시면 원장 선생님께서 난처해지시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냥 저 좋게 봐주신 걸로 만족하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인데 내가 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주려고 했지. 나이도 같은데 한번 만나봐요. 꼭 남녀가 연애 상대가 될 필요 있나? 좋은 친구가 되어도 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던 저는 어찌어찌 말을 잘 돌려 정중하게 원장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장 선생님께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업된 상황에 빈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날의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때도 수업 핑계를 대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원장 선생님의 제안을 계속되었어요. 계속 거절하다가는 학원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이 많을 것 같아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만남은 없다고 단정을 짓고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꽤나 괜찮았어요. 직장 상사의 자제분이라는 상황에 너무 불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건지 실제로 만나본 성준 씨는 좋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꾸준히 만남을 가지고 연락도 했었죠. 원장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는 저희 사이를 더 빨리 진전시키려 중간에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학원 생활을 하며 제가 일종의 특혜를 받게 되었죠. 덕분에 바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준 씨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다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건 분명했지만 그보다 성준 씨가 제 이상형에 딱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전 저희 아빠와 같이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남자를 원했는데 성준 씨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거기다 성준 씨 어머님이셨던 원장 선생님의 성품과 인성을 이전부터 학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으니 연애를 넘어서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의 머릿속을 꿰뚫고 계셨던 건지 저희가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가자 결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연애를 하면서도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 저희 아빠 역시 나이가 있는 저희 결혼이 유일한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후 저희보다 더 적극적인 어머님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더 빨리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에서부터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혼집 문제로 처음으로 남편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 회사도 멀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 또 보통의 편의시설들과 거리가 먼 곳으로 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원하는 신혼집 위치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과 다툼으로 번지게 될까 싶어 입으로 꺼내지 않았죠. 남편이 고른 신혼집 위치가 어머님 댁과 몇 분 거리가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편이 어머님과 가까운 곳에 살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과 어머님이 나눈 문자를 보게 되며 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데 어머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자 내용이었거든요. 좀 전에 당신 밥 먹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당신 어머님과 문자나는 걸 봤어. 몰래 봐서 미안한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신혼집을 그쪽으로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이유가 어머님 댁에서 가깝기 위해서야? 아, 왜 남의 휴대폰을 봐. 반은 먹고 반은 아니야. 엄마가 가깝게 살며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구하는 이유도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당신이나 엄마나 학원 일 늦게 끝날 때가 많잖아. 애들 시험기간이나 수능 때는 더 늦게 들어오고. 그때마다 내가 데리러 갈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좀 나을 거 아니야. 교대로 운전해서 와도 되고 또 학원 관련해서 말해야 할 때도 좀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어디로 들어가야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은 방향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왜 당신 혼자 알고 혼자 결정하려고 해? 우선 알았어. 그럼 당신은 그런 이유에서 그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남편이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도 되었을 테니까요.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고 신혼집을 어디다 구해야 할지 다시 표를 만들어 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어머님께서 이제는 대놓고 저를 설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그리 썩 와닿지는 않았지만 평소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던 어머님의 말씀이니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까지 구하고 난 뒤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랐던 모습을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님과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기도 했고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는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모습이었죠. 우선 시어머니께서는 밖에서 보여주시던 존경스러운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일에 관련된 거라면 눈에 불을 켜고 행동하셨고 아들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무조건 아들 편만을 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말도 가리지 않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무슨 일이든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일을 나서서 해결해주는 어머님을 믿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건 결혼 후 가지게 된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였죠.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상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들어도 회사를 다닌다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일을 가지고 어머님께 일러바치듯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어머님은 남편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고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난 상사 험담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또 어머님은 더 심하게 남편의 상사를 욕하셨고요. 아니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어? 그 새끼 뭐하는 새끼야?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감히 우리 아들을 혼내? 어? 엄마가 찾아가서 그 새끼 반쯤 죽여놓을까? 아니면 그 새끼 자식이라도 찾아가서 똑같이 대갚아줘? 됐어. 나도 조만간 회사 때려칠 거야. 그딴 놈들 밑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그래. 우리 아들 능력 좋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회사 많을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히 혼을 내? 말하지 그랬어. 너 평생 혼 한 번 난 적 없다고. 내가 학교 가서도 선생들이랑 얼마나 푸닥거리를 했는데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려? 다음에도 그 새끼가 또 똑같은 짓 하면 불러. 내가 가서 그 새끼 아주 조져버릴 테니까. 걸걸한 어머님의 말도 놀라웠지만 두 모자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무조건 아들 편, 남편은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무슨 문제든 해결해주는 어머님 때문인지 큰 사고를 여러 번 쳤습니다. 자기 월급으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시계와 차를 사놓고 결국에는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을 때려 경찰서에 간 적도 있었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남편은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남편이 먼저 때렸는데도 경찰과 싸우기까지 하며 남편 편을 들었고 결국 합의금마저도 대신 내어주며 일을 마무리했죠. 그러다 보니 저와도 남편 일로 인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만큼만 남편에게 뭐라고 해도 그에 대한 후폭풍이 저에게 왔거든요. 제가 어머님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피할 수도 없었죠. 이 선생님, 잠시 내 방으로 좀 들어오시죠. 네, 원장 선생님. 그런데 무슨 일로? 문 좀 닫고 이야기합시다. 그래. 너 어제 우리 성준이한테 바가지 긁었니? 네? 바가지요? 얘가 회사 일한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게임에 돈 들어가는 거 썼다고 뭐라 했다면서. 아, 그거. 어머님,
그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돈 50만 원을 썼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걔가 돈 5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그게 뭐가 문제야? 걔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하잖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몰라? 그리고 남자 나이 40 가까워지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성준이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 후회할래? 너 성준이 하는 일에 괜한 바가지 긁지 마라.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말해. 오늘 같은 일 있으면 내가 그 돈 50만 원 주고 말 테니까. 알겠어?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었어요. 어쩔 때는 보복성으로 학원 일을 더 시키기도 하고 괜히 분위기도 이상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정말 큰 문제가 한번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부딪히던 상사를 못 이기고 퇴사를 한 거예요. 대책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는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자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또 시모와 제가 부딪히게 되었고요. 그땐 저도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 내가 말했지. 성준이 그냥 좀 쉬게 놔두라고. 언제까지 쉬게 둬야 하는 건데요? 저러다 저 사람 아무 곳에서도 안 불러요.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넘치는 상황에 자기가 달려들어도 모자란데 저렇게 빈둥거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성준이 지지고 볶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제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알았다. 내가 우리 성준이 이 학원에 취직시키마. 시모는 남편을 자신의 학원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완전 낙하산 인사였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으면 열심히라도 해야 하는 건데 남편은 일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괜히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녔습니다. 특히 학원 선생님들께 말이죠. 그럴 때마다 원장인 시모는 이번에도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학원을 다니시던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어수선한 학원 분위기로 선생님들의 이직이 많아졌고 또 학원 원생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게 되었죠. 거기다 이전에 인기가 있으셨던 선생님들께서 남편과 다툼 끝에 학원을 나가시며 유일하게 학원 학생 수를 유지시켜주는 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좋게 타일러 학원에서 내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옛말에 비유하자면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떠난 학생들 숫자는 늘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학원 강사들 사이 어머님과 남편이 소문이 나게 되며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았죠. 아들만 내보내면 자연스럽게 이전의 학원 모습을 되찾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어머님의 생각과 달리 학원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임대료만 해도 엄청났기 때문에 언 1년간 넘게 지속된 학원의 상황은 흑자에서 적자로 빠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학원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되었죠. 다른 학원들은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학원 환경, 편의시설 등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몸을 갈아서 수업을 늘려야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떨어져 나갈까 싶어 무리한 수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했죠. 이런 상황을 자초한 남편은 그늘이 져가는 자신의 어머님과 제 얼굴을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긴 한 건지 만회를 하겠다며 사업을 해보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엄마 학원도 요즘 어렵다며? 이 사람이 다른 학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나 친구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 들었거든? 그거 하면 금방 돈이 된다고 하던데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성준아, 엄마 진짜 힘들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도와줄 테니까 우선은 혜영이 말 듣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 내가 나중에는 우리 아들 원하는 사업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당장 학원 운영도 힘든 상황에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던 시모는 사업을 도와줄 돈이 없다며 남편을 설득시켰죠. 하지만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거절을 당하자 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난리를 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며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진짜 좋은 사업이야. 이걸로 돈 번 사람 많다고. 당신 뉴스 못 봤어? 원래 중간 마진이 가장 많이 떼어먹는다니까? 내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데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당신한테 줄 돈 없어. 그리고 사업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 하는 거지. 무작정 하겠다는 게 말이 돼? 정신 차려, 박성준 씨. 당신 회사 그만두고 스스로의 힘으로 돈 벌어온 적 없어. 얼마 전까지는 당신 어머니 밑에서 일하면서 학원까지 어수선하게 만들었다고. 가장이면 가장 역할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국 도움 청할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한 회사의 경력직으로 재취업을 하고 다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남편 때문에 주름이 깊어지던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있던 수업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어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죠. 남편은 아직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지 우편함에 고지서와 광고 전단지가 잔뜩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류할 힘도 없어 고지서와 전단지 모두를 가지고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집에 도착한 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 의자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올려놓은 고지서와 전단지들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우편이 있는 겁니다. 그 우편에는 빨간색 글씨로 독촉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그 빨간색 독촉장 글씨를 봤을 때만 해도 다른 집 우편이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적혀져 있는 주소지가 저희 집이 맞는 겁니다. 돈과 호수까지 말이죠. 저희 집 주소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는 너무 깜짝 놀란 마음에 바로 우편문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우편 안을 보니 남편의 이름으로 제 상국연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죠. 또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가압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이 이 큰 돈을 왜 빌렸나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별의별 상상이 다 되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못할 만큼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것 아닌가 싶기도 했고 도박에 빠져 이 돈들 모두 탕진한 건가 싶기도 했죠. 어쨌거나 남편이 제 상금연금까지 가서 돈을 빌렸다는 건 좋은 상황일 리가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돈을 빌렸으니 이번에도 진실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을 뒤져보기로 한 거죠. 안방 서랍부터 시작해 컴퓨터 방까지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져봤고 서류 더미들 또한 다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 독촉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실대로 말하기를 바라야 하던 그때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옷장 앞을 서성거리던 장면이었죠. 남편은 언젠가부터 옷장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갑자기 안방을 들어올 때면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땐 이 사람이 입을 옷이 부족하다며 옷타령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코트에서 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차용증이었습니다. 그 차용증을 찾고 나서 처음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차용증에 적혀있는 금액의 영의 개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만큼의 돈을 어디다가 썼길래 왜 빌린 건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도 곧바로 해결되었죠. 차용증이 숨겨져 있었던 코트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말이죠. 심어 학원에서 쫓겨난 뒤로 사업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기어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인 저에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남편이 준비와 대책 없이 사업을 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차용증에 나와있는 돈을 다 써버린 후 부족한 비용을 제 상금융권에 빌렸던 거겠죠. 그 돈의 이자와 은금마저 갚지 못할 상황이겠고요. 속에서 열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돈까지 빌려 사업을 시작하더니 거기다 아내까지 속여가며 시작한 사업이라면 대박은 못 치더라도 본전치기는 해야지. 결국은 빚을 지고 그 돈도 못 갚는 상황이니 속에서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알아서 이 일을 수습하길 바라고 또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따져야 되겠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생각했죠. 일을 마치고 올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남편 코트 안에 넣어두게 되었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두고 보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빌린 돈에 대한 독촉장 한 장만 덩그러니 식탁에 올려두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술 한잔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모습이었죠. 당신 아직 안 잤어? 먼저 자고 있지. 술 한잔 했나봐. 동영이 있잖아, 동영이. 그 녀석이 좋은 일 있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당신 내일 출근 안 해? 지금 들어와서 언제 일어나려고? 회사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출근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 그것도 경력직이라 중간에 들어온 사람을? 향수 뿌리고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몇 시간 못 잤다고 큰 문제 있나? 당신 나 기다린 거야? 내가 오늘 좀 수상한 우편을 받았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기 독촉장. 회사 다니는 당신이 돈 2천만 원은 어디에 필요해서 빌린 거야?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제 3금융권에서 빌릴 거면 왜 나한테는 빌려달라 말 한 번 하지 않았어? 당신 돈 필요하면 어머님 그리고 나한테 쉽게 말하잖아. 그게 돈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오늘 동영이 본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그 녀석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있어야지. 친구로서 해줄 건 없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갚을 테니 대신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빌리게 된 거야. 근데 걔가 곧 돈이 나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도영씨가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산업 한다고 하던데? 그래? 그거 당신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수산업 한다고 했나?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네. 아마 동영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수산업을 한다고 했나 보다. 역시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은 제가 독촉장의 존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팔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걸 보면 수산업 사업을 친구가 아닌 자신이 하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 저를 속이겠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더는 남편의 장난에 맞춰주지 않기로 한 거죠. 내가 어디까지 속아줘야 하는 거야? 가지도 않을 회사 잘 다녀오라고 북엇국이라도 끓여줄 준비할까? 이 돈 동영씨가 갚을 돈이니 당신 말처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줘? 그러면 당신 이 상황 해결할 대책은 있는 거야? 결국 돈 빌릴 곳 없어서 3금융까지 가서 쓴 주제?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하려고 했어? 지금 이 2천만 원도 해결 못하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때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사업할 만한 깜냥 아니라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일을 이 지경까지로 만들어? 나 왜 한이불한테 덮고 사는 나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여보, 무슨 말이야, 나 회사 다니고 있어.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니까? 당신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정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너네가 돈 빌린 차용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발견했어. 계속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마.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사업 지금 어떤 상태야? 이 돈 2천만 원은 내가 처리해준다고 치고 차용증에 적혀있는 돈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굉장히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러게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나게 복돋아줬으면 좀 좋아? 그러면 내 사업이 잘 풀렸을 수도 있잖아. 집에 와서 남은 일 하는데도 당신 눈치 봐야 하고 마음도 항상 편치 못하니까 일이 잘 풀 리가 없지. 옛말에 기회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 집에서 항상 불안불안해하고 당신한테 기죽어 사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바깥일이 잘 풀릴 일이 있나, 응? 그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금 사업의 상황이 안 좋아. 다 정리한다고 해도 차용증으로 빌린 돈은 물론이고 독촉장에 온 돈도 갚지 못한 상황이라고.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업을 또 내 탓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나보고 차용증에 적혀있는 돈까지 갚아라는 거야? 내가 그 많은 돈이 어딨어. 지금 이 집이라도 팔자는 거야 뭐야. 별로 심각한 건 아니야. 당신에게 갚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 이제 팔 생각도 없고. 엄마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괜히 당신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내 사업 실패로 잃은 돈 당신 보고 대신 갚아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당신 지금 어머님 사정을 알고 그런 말해?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데 여태까지 어머님을 찾아? 당신 손으로 망친 거면 당신이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오늘만 해도 그래. 사업이 이따위로 되어가고 있으면 타겟할 방법을 찾고 아침 일찍 나가서 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씨, 되게 땡땡거리네. 내가 당신 눈앞에서 돈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지? 자, 봐라. 우리 엄마가 일 해결해주나 안 해주나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은 저와 말다툼을 하다 말고 자신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죠. 그 새벽에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아들의 전화에 또 집에 오겠다고 했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 남편의 태도가 썩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지 못한다면 이런 남편과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해결해주는 부모가 있다고 한들 그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당연지사인데 부모가 떠난 다음에는 그 문제들을 아내인 제가 해결해줘야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화를 내며 그 잘못된 생각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제가 예민하고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툼은 시모가 집을 도착해서도 계속되어 갔습니다. 아니, 너 이 시간에 날 불러다가 뭐 하는 거야? 왜 싸우는 건데? 그리고 혜영이 너 내일 회사 나가는 애 붙잡고 뭐 하는 거냐? 안 그래도 중간에 들어간 회사라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애 컨디션 안 좋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성준이가 꼭두 새벽에 왜 날 불렀나 했더니 너 때문이구나? 너 평소에도 우리 성준이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대하니? 이번에도 시모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자기의 아들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남편 기죽이고 사는 여자로 취급했죠. 저도 오늘은 끝장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모의 말에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죽어 산다고요? 기죽어 산다는 사람이 제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제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구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설령 제가 이 사람 기죽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군데요? 뭐? 이 년이 어디서 감히? 네가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네 남편도 모자라 이제는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들어? 니년 오늘 내 손에 맞아 죽어봐라. 오늘 내가 니년 싹수도 자르고 정신머리도 고쳐버리겠어. 눈이 돈 시모는 앞뒤 안 보고 절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시모의 매질을 막고만 있어야 했죠.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나 하나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맡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시모가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맡게 되었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갈라설 생각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막무가내로 때리고 있는 시모를 밀쳐냈죠. 제가 대항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바닥에 나자빠진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엄마가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깜짝 놀라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시모를 부축하게 되었죠. 엄마 괜찮아? 당신 정말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밀치면 어떡해. 이러다 엄마 잘못되기라도 어떻게 하려고. 당신 돈 앞에 가족도 모두 없는 거야? 내가 눈이 어떻게 된 거지? 저런 년을 우리 귀한 아들과 결혼을 시켰으니 너 지금 네 손으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거야. 내가 이거를 당하고도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용서하자고 해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혼은 당연하고 우리 학원에서도 너 쫓아낼 거라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이혼을 시키겠느니 학원에서 내쫓겠느니 이 같은 반가운 말을 하고 있었죠. 자기 딴에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자세로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전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죠. 설령 남편이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을 겁니다. 이전까지 시모와 남편에게 쌓인 게 있었으니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꼭 지금 한 말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어디 이거 보고도 그 말 그 태도 지킬 수 있나 보자고요. 전 시모에게 식탁에 있던 독촉장을 던진 후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코트 안에서 차용증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 지금 겨우 돈 2천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니? 내가 지금 학원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겨우 돈 2천을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러고 너 돈 2천 없어? 없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나서 나한테 말하면 내가 모른 척을 하겠어? 네가 미안해서라도 더 챙겨주지. 그래, 돈 2천에 자기 복 걷어차겠다는데 뭘 어쩌겠어. 돈 2천 저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한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빌린 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 2천을 이 인간이 왜 빌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도 없죠? 별로 대단할 것 같지도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전 시모 얼굴에 남편의 차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는 것에 짜증을 내던 시모였지만 이내 두 종이를 확인하면서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성준아, 이게 다 뭐야? 너 사업하겠다고 돈을 빌렸어? 이 큰 돈을? 너 엄마한테는 회사 다니고 있다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다들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돈 넣을 곳은 없고 해서 아는 형한테 돈 좀 빌렸어. 근데 막상 사업 시작하니까 밖에서 보던 거랑 다르더라고. 회사 다닐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해결해줘. 내가 다음번엔 잘 되면 2배, 아니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해결해 줄 거지?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큰 돈을 빌려? 정신이 있는 거야? 사업은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뛰어들면 어떡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그래서 너 이 돈 전부 날린 거야? 그건 아니지? 아직 사업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러면 설마 이 독촉장도 너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빌린 거야? 다 날린 거 맞아. 지금 사업 정리해도 남은 건 없고 오히려 정리해서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사업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게 전에 잘 좀 해주지. 내가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얻으려고 해도 하도 뭐라고 하니까 말을 못했잖아. 근데 엄마, 나 이번 일로 대충 감을 잡은 것 같아. 다음에는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망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왕 해결해주는 김에 나 다음 사업도 도와주면 안 돼? 매번 시모 치마폭에 쌓여 과잉보호를 받고 있던 남편은 시모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일을 해결해달라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오던데 시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뭘 저런 걸 나왔을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들 모두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으니 누구 탓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남편의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래? 엄마 상황 안 좋다고 저번에도 말했잖아. 엄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 도와준다고 말을 했는데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엄마 이 큰 돈 해결해줄 방법이 없어. 엄마도 지금 빚이 얼마나 쌓였는데. 엄마 농담이지? 엄마가 왜 돈이 없어? 지금 나 정신 차리라고 농담하는 거지? 농담은 무슨 농담이야? 지금 학원도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너 이런 상황인데 혜영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얼른 빌어. 얼른 혜영이한테 빌라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혜영아, 내가 지금까지 오해를 했던 것 같다. 네가 화를 낼 만했어. 아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무작정 화를 냈던 것 같아. 내가 사과하마. 내가 때린 거 많이 아팠니?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방금 전까지 하던 태도 말 지킬 수 있나 보자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꿀 거였으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더 비굴하게 보이기만 하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드님과 이혼시키고 학원에서 내쫓겠다고. 그 말처럼 저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원 당장 그만두겠고요. 합의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분할 유리하게 제시하시고요. 아니면 전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또 학원권에 대해서인데 제가 학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못 받은 돈들 있죠? 그 돈 전부 당장 지급하세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어차피 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황이니까 제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학부모님들 통해 대신 공지 띄워서 보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이든 배상이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혜영아, 너 왜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내 사정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애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내가 성준이는 책임지고 정신 차리게 하마. 밀린 월급도 최대한 빨리 학원 정상화 시켜줄 거고. 내가 더 좋은 조건, 아니 네가 학원 원장 일하도록 해주마. 이번 위기만 넘기면. 그러니 이렇게 무정하게 나오지 말아라. 어? 제가 한 번은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다고 해도 두 번이나 속을 것 같아요? 필요 없으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나 당신 치마폭에 숨어있는 당신 아들과 더는 엮이기 싫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 빚 내가 떠안기도 싫고, 당신이 당신 아들 이렇게 키우고 만든 거니 당신이 책임지고 떠안고요. 그지 같은 아들 빚 갚으며 사세요. 평생 아들 싸놓은 똥이나 닦아주면서. 시모는 뒤늦게 자신을 탓하며 아들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잘못을 빌었지만 전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사과도 받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눈치도 없는지 자기 엄마만 외치고 있었죠. 자기 딴에는 엄마가 며느리에게 왜 저러나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 결국 시모에게 등짝을 맞게 되었죠. 엄마 왜 그래? 저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돈 없어?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뭐라도 빚진 거야? 뭔데?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얼른 혜영이한테 빌어.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남편이든 누구든 용서를 구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용서를 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무시한 채 그 집을 박차고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남편과는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남편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도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법원에서도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인정해줄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시모에게 의존적인 것도, 저를 속여 사업을 한 뒤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 모두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시모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밀린 월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감독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한 통화를 했더니 시모는 겁을 먹었는지 생각보다 순순히 밀린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는 밀린 월급을 저에게 주는 것보다 제가 학원을 나가게 되면 생긴 손실이 더 뼈아팠을 겁니다. 이전에 남편이 학원 선생님들과 다툰 바람에 제가 잇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덕에 겨우 학원문을 열고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끝날 때쯤 시모는 결국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학원을 문 닫게 되었죠. 남편 빚과 자신의 빚을 갚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학원도 정리하고 집도 팔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정리하여 돈을 마련해야 했을 테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아빠와 다시 생활하며 작은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일에 시달려서 그런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일에 쫓기는 것도 싫고 괜한 소문이 도는 것도 싫어서 저만의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같아요. 규모는 작지만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찾아와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족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전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가장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정말 한평생을 믿고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비우고 지금처럼 아빠와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음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애청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